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며 더 이상 삼성 내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 그리고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면서도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피했습니다. 어제 대국민 사과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난 1일에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 관련 두 번째 합동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국가수도 참여합니다. 주택의 보일러실에서 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경찰은 오늘 보다 정확한 발화 지점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어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고 한미 동맹의 힘도 다시 확인했다고 양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노동자의 존엄을 언급했습니다. 사람과 노동의 존엄이 모든 것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미국 내에서 부분적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주가 전체 50개 주 가운데 43개 주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의 관련 지침을 모두 충족시키는 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개방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항공사들의 운항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서도 세계의 다리가 되겠다며 주요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카타르 항공이 이달 안으로 50여 개 노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항공은 다음 달부터 한국을 포함한 19개 나라를 오가는 국제선 운항을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영권 승계 의혹과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노조 문제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과한다며 무노조 경영의 포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도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이 준법감시위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사과할 것을 앞서 권유한 이후에 어제 이 부회장의 발표가 나왔던 건데요. 이 발표에 대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입장도 오늘 나옵니다. 그동안 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두고 형량 낮추기용이라는 논란이 계속돼 왔었고 이 부회장의 사과가 앞으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영권 승계 의혹과 노조 와해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하라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겁니다. 이 부회장은 먼저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자신과 삼성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경영권 승계 문제에서 비롯됐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앞으로 논란이 생기지 않겠다는 약속만 이어갔습니다. 법을 어긴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자녀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입장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노조와의 논란에 대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노조 문제로 상처 입은 분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10분 동안 미리 준비해온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두 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면서도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두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모든 게 제 잘못이라며 사과한 뒤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이 언급한 건 자신의 승계 의혹 가운데 일부분인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 SDS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 SDS 건에 대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비율로 합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에 대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개를 숙인 건 노조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때도 노조 와해 같은 핵심 문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후 3시 삼성 서초 사옥 다목적 홀에 들어와 10분간 준비한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취재진에게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고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삼성 사옥 근처에선 이른 아침부터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의 불법적인 해고와 노조 파괴 방지! 삼성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재판을 염두한 면피성 사과라며 이 부회장을 비판했고 삼성 피해자 공동투쟁 단체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삼성전자의 서초동 사옥 앞에는 25m 높이의 철탑이 있습니다. 삼성의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가 330일 넘게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진정한 사과와 명예복직을 요구해온 김 씨는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조보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철탑 위에서 332일째 농성 중인 김용희 씨. 25년 전 삼성 테크윈에서 노조를 만들려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김 씨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를 철탑 위에서 휴대전화로 받습니다. 기대에 한참 못 미칠 사과문이고요. 구체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약속도 없이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해고 노동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문호적 경영 안에서 발생된 노조 탄압의 당사자들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자기 재판을 놔두고 형량줄기 하나의 형식적인 사과문이 아닌가.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이 부회장 말을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상해를 입혔으면 치료를 해주고 난 다음에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아프다는 환자는 그대로 놔두고 강조주고 말로만 사과한다고 해서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요구 조건들을 당연히 그거는 삼성에서 풀어야 됩니다. 김 씨는 이 부회장의 사과가 기만이라며 멈췄던 단식을 어제 다시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김 씨가 일하던 회사가 현재 삼성에 속해 있지 않아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대응해왔습니다. 사과 이후 김 씨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변한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삼성그룹 내 6개 노조는 연대체를 구성해 노동 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은 이번 달에 소환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삼성에 권고했습니다. 기업 내 준법감시제도를 갖추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재판부의 요구에 맞춰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출범시켰지만 형량 낮추기용이라는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이 부회장의 발표를 형량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 사과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의 사과로 재판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의 쟁점이 된 뇌물공여, 부정한 청탁에 구체적으로 반성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앞으로의 다짐을 형량을 줄여주는 요소인 진지한 반성으로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재판부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무노조 경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역시 삼성 노조와의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복직시키지 않으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과에서 삼성바이오 회계 사기 사건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임직원들이 증거인멸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1년 6개월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책임 문제를 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과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어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고 한미 동맹의 힘도 다시 확인했다고 양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알렸습니다. 우리 외교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한국이 성공적으로 총선을 치른 데 대해 축하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방심하지 않고 철저한 생활 방역을 국민에게 당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미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 외교장관은 난항을 겪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의견을 나눴다며 이번 전화 통화를 계기로 협상의 돌파구가 열린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강력한 한미 동맹의 힘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 논란 등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통화는 폼페이오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미국 내에서 부분적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주가 전체 50개 주 가운데 43개 주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의 관련 지침을 모두 충족시키는 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개방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중국 우한 연구소 발원설과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확실한 것은 없지만 중요한 증거는 있다면서 수위를 다소 조절하는 듯한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이번 주말이면 미국 전체의 90% 가까운 주가 경제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데 그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서 보다 많은 주들이 자택 대기 명령을 해제하고 있지만 안전한 개방을 위한 백악관의 지침을 모두 충족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존스 홉킨스대 보건안전센터 연구원의 하원 증언을 인용해 일부 주는 최소 2주간 신규 확진자 감소라는 기준은 맞췄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추적 역량 확충과 충분한 진단, 또 환자 치료 시스템 확보 등 나머지 기준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이런 상황에서 부분적으로라도 규제를 푸는 곳은 이번 주 안에 모두 43개 주에 이를 것이라며 이후 확진자와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몇 주가 지나야 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곧바로 그와 같은 준비 미흡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죠. 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브리핑에서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규제를 푸는 주들이 있다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말입니다. You have states that are opening where you still are in the incline. I think that's a mistake. And how do we reopen is by following facts and data as opposed to emotion and politics. 자, 그리고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미국의 주장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 중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조금 조절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요?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우한 연구소 발원설과 관련해 말이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 내부에서 나왔는지 모른다고 했다가 사흘 전엔 엄청난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둘 다 맞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Did the intelligence change over the weekend? I don't have certainty, and there is significant evidence that this came from the laboratory. Those statements can both be true. I've made them both. 당초 엄청난 증거가 있다던 발언과는
다소 수위가 조절된 듯한 대목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도 중국이 발병을 은폐해 수십만 명의 인명피해를 막을 기회를 저버렸다며 중국을 거듭 겨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헛소문 유포를 그만두라며 전방위적인 반격에 나서면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인들의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인식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죠. 네, 미 CNBC 방송이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등 이른바 경합주 6곳 주민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공화당원은 39%가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원은 97%가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반응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한 민주당 유권자는 12%에 불과한 반면 공화당 유권자는 6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오늘 뉴욕 증시를 좀 살펴보죠. 주요 지수의 등락이 엇갈렸어요. 네, 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요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S&P 500은 각각 0.9%와 0.7% 소폭 내렸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5% 올랐습니다.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2.3% 떨어진 23달러 9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코로나 위기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 이번에는 노동자의 존엄을 말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람과 노동의 존엄이 모든 것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지 시간 6일 온라인으로 중계된 수요 일반 아련 훈화에서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언급했습니다. È vero che c'è crisi per tutti, ma la dignità delle persone va sempre rispettata. 교황은 노동절인 지난 1일 노동 문제에 관한 많은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이주민이 대다수인 이탈리아 농장 노동자들의 착취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남부에선 50여 명의 불법 이주민을 고용해 중노동에 동원한 고용주들이 대거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도 알바니아 이주민에게 아주 적은 일당을 주고 하루 10시간 이상 쉼없이 일을 시킨 와인 농장 주인이 체포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같은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착취당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자신의 목소리를 더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가 오히려 사람과 노동의 존엄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Invito a fare della crisi l'occasione per rimettere al centro la dignità della persona e la dignità del lavoro. JTBC 이수진입니다. 네, 코로나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들 운항을 거의 전면 중단하고 있는데요. 노선 운항을 다시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겠다고 자처한 카타르 항공은 이달 안에 50여 개 노선을 재개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모든 노선을 중단하기로 한 터키 항공은 다음 달부터는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는데 한국을 오가는 노선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카타르 항공이 이달 안에 52개 노선, 다음 달까지 80개 노선 운항을 재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봉쇄가 완화된다면 단거리 노선부터 조금씩 재개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항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항공사와 공항의 교류와 이동이 끊겨버린 상황에서 스스로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터키 국적 항공사인 터키항공도 운항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한국 중 국제선 19개 노선 운항을 다시 시작할 방침입니다. 터키 항공이 운항 재개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싱가포르와 중국, 일본 등 아시아와 덴마크,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 포함됐습니다. 매주 75편씩 국제선을 운항해 8월까지 국제선 운항 국가와 비행 편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터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28일까지 국내선과 국제선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한편 파흐레틴 코자 터키 보건부 장관은 현지 시간 6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 첫 단계가 끝났고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쇼핑몰과 미용실 영업을 재개하고 미성년자와 노인들의 외출 제한도 조금씩 풀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터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2만 9천여 명, 누적 사망자 수는 3,500여 명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프랑스 의회에서 코로나 관리와 관련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모범 사례로 우리나라를 꼽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시민 의식에 주목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상원의 공화당이 한국을 코로나19 대처 모범 사례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1당인 공화당 그룹은 최근 작성한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의 모범 사례 한국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2월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했지만 국경 통제나 국민의 이동 제한 없이도 사망자가 2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감염병을 통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 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한국 정부가 감염자가 입원한 병원을 숨기려고 해 혼란을 초래했지만 이번에는 질병관리본부가 투명성 전략을 택했다고 소개한 겁니다. 한국 시민의 공동체 정신은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초기 프랑스에서 감염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한국의 방식이 인권 침해 요소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공공안전이나 공중보건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이며 그래도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도 마스크 착용을 보편화하고 검사를 광범위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도로 위를 좀 이상하게 움직이는 차량이 있어서 봤더니 5살 아이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위험천만한 일이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슈퍼카를 사러 가기 위해서였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싶은 게 있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 남성이 나섰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소년이 연신 감탄사를 쏟아냅니다. 앞서 소년은 현지 시간 4일 부모의 차를 몰고 나왔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정상 속도보다 느리게 좌우로 휘청거리는 차를 세운 경찰은 어린아이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소년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람보르기니 매장에 차를 사러 가겠다며 부모의 차를 직접 몰고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년은 수억 원에 이르는 람보르기니를 사달라고 조르다 꾸중을 듣자 부모가 외출하고 누나가 잠든 틈을 타 위험한 질주를 했습니다. 소년에게 씻은 기회를 준 남성은 아이가 이번 일을 계기로 좋은 습관을 갖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부모는 자동차 열쇠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유럽 나라들도 속속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조치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발표가 있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독일은 접촉 제한의 기한은 늘리고 또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연방주 총리들과 원격 회의를 열고 접촉 제한 조치를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또 1.5m 거리 두기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두 가정 사이의 모임과 모든 규모의 상점 운영 그리고 박물관 등 문화시설 이용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또 이달 안에 음식점과 호텔 등의 영업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각급 학교의 수업은 여름방학 전까지 순차적으로 시작되고 독일 프로축구 리그인 분데스리가는 이달 중순 이후에 무관중 경기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10만 명당 일주일간 50명의 새 감염자가 발생하면 다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독일의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는 8.8명입니다. 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또 완화가 되는 홍콩 관련 소식도 있습니다. 무료 마스크 신청을 지금 받고 있죠? 네, 홍콩 정부는 어제 오전 7시부터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서 1인당 재활용 마스크 1개, 또 가구당 일회용 마스크 10개를 신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청 첫날 어제 오후 3시까지 138만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재활용 마스크는 최대 60여 차례 다시 활용할 수 있는데 한 개당 제조 비용은 40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300원가량입니다. 어제 홍콩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7일째 지역 내 감염도 없는 상황인데요. 홍콩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내일 8일부터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점과 헬스장, 미용실, 영화관 등이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식당 내 테이블 간격과 헬스장 내 설비 간격 등은 1.5m를 유지해야 하고 또 결혼식과 기업 주주총회 등에는 참석자 수가 5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잠시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엔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다음 달 외교부와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중폭의 개각이 유력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개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음 달 개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부산 성폭력 상담소 담당자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윗선의 개입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며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이 더불어시민당을 맞고소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고발 내용이 사실과 상당 부분 다르다며 시민당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청년층 고용 충격이 2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급격히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3월 중순 이후에 전 세계 감염 확산의 영향은 반영이 되지가 않았다는 건데요.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국내 여행업계 1, 2위 업체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1분기 영업 손실을 내고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하나투어는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반이 줄었고 2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처음으로 냈습니다. 역시 매출액이 반토막이 난 모두투어도 1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신약과 반도체 같은 미래 첨단 연구의 핵심 장비가 방사관 가속기인데요. 구축 사업 후보지가 전남 나주시와 충북 청주시 두 곳이 됐습니다. 오늘 현장 점검이 진행이 되고 최종 사업지는 내일 확정이 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2시 7분 전남 신안군 흑산도 서쪽 73km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7km로 아직까지 확인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 광주광역시에서 40대 택배 노동자가 갑자기 숨졌습니다. 유족들과 택배회사 노조는 코로나19 사태로 폭증한 배송을 감당하다가 과로사했다며 회사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희생자 유가족들이 사고 발생 8일 만인 어제 첫 합동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매일 오후 6시에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에 열리고 있는 집회에 기록을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 만들었습니다. 1992년 1월에 처음 열린 시위부터 지난 28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서울국제도서전이 연기가 됐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온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가수 아이유와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협업을 했다는 소식에 음원 발매 전부터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신곡 에잇이 어제 발매되자마자 국내 음원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아이유가 작사, 작곡을 했고 공동 프로듀서 슈가가 랩 피처링과 피아노 연주를 보탰습니다. 네, 어제 후보자 합동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오늘 치러집니다.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 3파전입니다. 특히 민주당 전체 당선인의 42%에 가까운 초선 의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여부를 묻는 권리당원 투표도 진행이 됩니다. 24시간 동안 온라인으로입니다. 합당으로 결론이 나오면 다음 주 중앙위원회에서 합당 결의를 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청약을 받습니다. 오는 18일까지입니다. 전국에서 25,800여 채가 공급이 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동해안은 20도 이하의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오늘도 대기가 건조합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점차 해제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5도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전라도는 광주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경상도는 부산 1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과 광주 26도, 대구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지난 1일과 2일 축구장 면적 120개에 이르는 산림 85헥타르를 태운 강원도 고성 산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두 번째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처음으로 불이 시작된 주택 화목 보일러실에서 어떻게 불이 옮겨 붙게 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강원도 고성에서 저녁 8시쯤 시작된 산불은 밤샘 진화 작업 끝에 12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주택 등 건물 6채와 산림 85헥타르, 축구장 120개 규모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추가 단서 확보와 원인 규명을 위한 2차 합동 감식을 시작합니다. 장소는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고성군 토성면 주택입니다. 집주인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따뜻한 물을 쓰려고 화목 보일러를 가동했는데 1시간 뒤쯤 보일러실에서 불길이 치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1차 감식에서 확보한 화목 보일러 부품과 전기선 등 증거물을 국가수에 넘기고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과 국가수는 오늘 합동 감식에서 화목 보일러실에서 난 불이 어떻게 인근 산으로 옮겨 붙었는지와 발화 지점, 화재 원인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어제 오후 3시 반쯤 시작돼 30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 전체가 모두 타면서 소방서 추산 2,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의 뒤쪽 벽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어제 존속상해 혐의를 받는 아들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요양보호사의 신고로 80대 어머니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지난달 중순 폐렴 증세가 악화돼 숨졌습니다. 울산에서 6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어제 오후 3시쯤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습니다. 다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는 다른 장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 여권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닥쳐올지 모를 일자리 대란에 대비해서 모든 국민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및 시급한 입법 과제입니다. 고용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코로나 시대 이후의 과제라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선언한 뒤 여당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곧바로 화답한 데 이어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련 법안을 당장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까지 고용보험 확대론에 힘을 실은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최악의 구직난이 예상되는 만큼
고용보험을 통해 안전망을 미리 갖춰놔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보입니다. 일단 대리기사 같은 특수고용자나 연극배우 같은 예술인 등에게 실업시 생계 보조금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하는 게 여권의 목표인 걸로 전해집니다. 다만 본격 논의는 21대 국회가 열려야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보험료를 부담스러워하는 자영업자나 특수직 노동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어떤 재원으로 해줄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서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선결되어야 될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들이 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언급했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잇따라 힘을 싣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취약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기금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실업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취업자 수가 10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대량 실업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두 분께서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 문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신 교수님. 그 취업자만 보면 네. 3월 달 통계가 작년 3월에 비해서 한 20만 조금 정도로 줄었어요. 네. 근데 그게 취업자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참 많은 게 예를 들면 일을 하다가 조금 쉬는 사람들이 일시휴직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다 취업자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 일시휴직자가 얼마나 늘었나 봤더니 한 200만 가까이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200만 정도 일시휴직자가 는 것이 취업자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면 3월 달 취업자는 거의 작게 잡아도 150만, 네. 많게 잡으면 한 250만 명이 줄지 않았는가, 실질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3월 달 실업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고 4월 달, 5월 달은 더 심각할 거다. 이제 그래서 정부가 그걸 걱정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 충격도 굉장히 컸고 네. 또 우리 최백운 교수님하고 항상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다.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국정 과제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취업자 통계치보다 실업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체감하는 실업은 훨씬 더 크다는. 네, 그런 입장이시고요. 최 교수님, 현재 실업 문제 어떻습니까? 예, 그 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통계 수치 하나 신세동 교수님이 지적한 것에 좀 제가 파악한 거, 통계청에서 파악한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일시휴직자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시휴직자가 정확하게 126만 명이 증가했어요. 지난해 3월 달에 비해서 200만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개 이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30만 명대 정도는 일시휴직자가 있어 왔었어요. 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요. 그런데 올해 3월 달에 이제 한 160만 명대로 이제 168만 명 정도로 증가했기 때문에 평년에 비해서 증가한 규모는 한 126만 명 정도가 일시휴직자가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3월 통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은 임시직, 일용직,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들에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타났던 거라면요. 4월 달부터는 이제 수출 충격에 의해서 제조업 충격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산될 네.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러니까는 이 고용 문제는 향후에 그러니까 적어도 2분기에는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는 저도 마찬가지로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가 끝난 것은 이틀 전이죠. 어제부터 이제 생활 속 거리에 두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생활 방역이 진행되고 이제 국내 코로나19 환자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태,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 아니겠습니까? 영업 활동이라든지 기업의 경영도 재개가 되고 있는데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가져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업자 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실업 네. 통계가 보통 그 달에 15일이 있는 주 한 주 동안 서베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월 통계는 3월 15일 전후해서 일주일 동안 통계를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4월 통계는 4월 15일을 전후해서 선거가 있었던 네. 전후해서 그때 한 주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뭐 조금 이렇게 느슨한 상태로 푼다고 하는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잖아요. 그 4월 달 통계는 안 잡힐 거라는 거죠. 그 잡히면 5월 달이나 가서 잡힐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4월 통계에는 지금 우리가 조금 느슨하게 푸는 게 전혀 고용에 어떤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네. 것이고 우리가 고용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용 주면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워지는 딱 그날서부터 사람을 자르질 않아요. 좀 견뎌보고 시간을 좀 줄여보고 그러다가 정 안 되면 이제 해고하는 수순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 3월 달에 터졌고 2월 말 3월 달에 터졌고 많은 사람들이 3월 달 한번 견뎌보자 하다가 3월 말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해고를 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4월 달, 5월 달에 그 고용 통계는 3월 달보다 훨씬 더 나쁜 추세가 더 강해지면서 통계가 더 나빠질 것이다. 따라서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해서 뭐 극장도 다니고 연극도 본다고 하지만 그게 효과로 나타나려면은 적어도 통계로 잡히려고 하면 5월은 지나야 되니까 앞으로 한 달 내지 한 달 반은 저는 고용 통계는 훨씬 더 계속 나빠지는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네, 경기 회복의 속도도 뭐 꽤 길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고용도 그러면 뭐 지금까지 어려워서 많은 직원들을 내보낸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 당장 다시 재고용을 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좀 부담스럽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좀 그 고용 상황이 우리가 지금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사실 주요 국가들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난 5주 동안에 한 3,030만 명이 증가했어요. 주당 그러니까 한 500만 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고 현재 실업률이 18.4%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냐면은 일시휴직자까지 포함시켜도 그러니까 한 5 내지 6% 정도뿐이 안 되고 있고요. 실업률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거. 그 선방은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내수가 그래도 타격을 적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엄격한 통제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느슨하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관리를 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내수가 그래도 방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성장률도 괜찮게 나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수출은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하기 어렵거든요. 주요 국가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에 4월달 수출 통계를 보게 되면요, 자본재가 오히려 증가했어요. 자본재 수입은 증가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국내 그러니까 제조업 생산은 굉장히 여전히 그러니까 견조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2분기에 그러니까 주로 4월달 이후에 주요 국가들이 굉장히 경제 활동이 위축됐었거든요. 그게 적어도 이제 5월달, 6월달 2분기까지는 우리 경제에도 이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2분기까지는 좀 상황이 고용이 나빠지겠지만은 주요 국가들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이 좀 빠르게 지금 재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반기 정도에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고용이 악화되는 것은 정부가 어느 정도 그다음에 이제 받쳐준다면은 저는 방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우리 고용 시장이 좀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다 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뭐 실업 문제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 현재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뭐 실업 문제는 계속 뭐 경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들은 분명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교수님께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저는 이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게 뭐 국민들이 어떤 동의를 얻어간다는 언급에 대해서는 아니다. 되게 생뚱하다. 갑자기 나왔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섣부르다는 이야기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아주 진짜 뭐 기가 따갑 정도로 강조한 게 뭐였어요? 일자리였잖아요. 일자리 못 만들었잖아요.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지난 3년 동안 일자리가 한 20만 개 줄었어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한 80만 개, 90만 개 네. 3년 전에 비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그 규모는 한 70만 정도 늘었는데 60세 이상을 빼고 보면 그러니까 59세 이하의 일자리는 한 지난 3년 전에 비해서 20만 이상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제 최 교수님께서는 또 인구 갖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인구가 늘어난 연령층에서도 50대 이상만 하더라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일자리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을 해라.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면 고용 문제는 따라오는 거다. 근데 일자리 다 망가뜨려 놓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코로나 되게 뭐 방역은 성공적으로 했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첫째, 일자리부터 먼저 해결해라. 이 정부가. 그 다음에 준비가 되었는가? 이 준비 또 안 됐어요. 그냥 툭 던져버린 거예요. 정부는 뭐 6월 달에 또 뭐 제도를 마련하겠다 그러는데 항상 그런 식이에요. 이게 일단 터뜨려 봐요. 터뜨려 보고 제대로 준비도 안 된 걸 가지고 국민들을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다. 저는 그래 봐서 정리하면 섣부르고 진짜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고용보험 문제보다도 일자리 문제 더 중요하다. 그리고 무슨 제도를 내놓으면 좀 준비 철저히 하고 내놓으라. 이 부분이 또 이번에도 드러났다. 준비 없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끄집어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 시급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고용보험은 그 다음 문제다. 그다음 이렇게 보시는 문제입니다. 겁니까? 네.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토론하면서 항상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요. 코로나19는 좀 제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19 이후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일단 통계가 일단 그러니까 좀 부정확한 거를 계속해서 지금 소개하시고 계시는데 60대 이상이니까 일자리 증가를 주도한 건 사실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50대가 지금 취업자가 감소했다는데 50대 취업자 증가했습니다. 증가했고요.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취업자도 증가하고 있고요. 40대만 그러니까는 인구 감소 속에서 취업자 숫자 감소가 더 큰 것뿐이고요. 20대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 같은 경우 오히려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20대의 고용률이 지금 20대 후반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 통계를 과거 걸 얘기하다 보면 오늘 주제를 제대로 토론 못 하니까 좀 그 정도만 하고요. 이 고용보험 제도는 일단 우리가 어떤 성격인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보험 제도예요. 우리가 의료보험처럼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차원에서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제가 있고 공공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보험제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여자하고 기여자들이 서로가 부담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료보험 하게 되면은 개인이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장에 이제 직장 고용주도 이제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반반씩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사회보험제도고 공공부조는 이제 그러니까 무상급식처럼 네. 세금을 걷어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이제 혜택 주는 거예요. 근데 전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왜 제기되냐면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게 제기됐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고용보험제도에 도입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려면은 자기가 임금 노동자로서 고용이 돼야지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용과 피고용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 속에서 낙오가 되는 사람들, 일시인재 그러니까 실업자가 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로서 우리가 이게 도입을 한 겁니다. 고용보험제도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네. 소위 말해서 비임금 근로자, 고용관계가 없는 대표적 자영업자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24% 이상을 지금 여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는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물론 임의 가입을 할 수 있지만 거의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고용주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하청을 준다거나 이 하도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기술이 변화하면서 소위 말해서 플랫폼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플랫폼 노동력은 고용관계가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산업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거, 그다음에 기술 변화도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과거의 유산과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미래의 어떤 기술 변화가 같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도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이전에도 이 문제는 그러니까 한번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제기가 됐던 거예요. 가장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이 타격을 보고 있거든요.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일용직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걸 사각지대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보다 더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속화됐을 뿐이고 도입의 필요성이 그러니까 제기된 것뿐이지
이게 그러니까는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기됐었던 하나의 주제였었고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제도화 필요성이 지금 논의가 지금 이제 활발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질문할게요. 잠깐만요. 네네네.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필요하다. 예.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시급하죠. 네, 반론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지금 문재인 네. 정부의 제가 국정 5개년 계획을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데요. 제가 최백운 교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안에 전 국민 고용보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건 그거를 아니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생각했던 100대 과제, 5개 전략, 그러니까 5대 원칙, 20대 전략, 100대 과제 안에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정부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볼 얘기 그러니까 아니고. 제가 네.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이게 지금 갑자기 마련된 갑자기 튀어나온 제도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애시당초 없었다는 거고요. 최백운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영업자 그렇게 위하시면 자영업자 이번에 그 긴급 운영 경영 운영 자금 이미 다 고갈이 됐잖아요. 그거부터 충당하는 게 더 급한 거지. 자영업자를 위해서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정말 엉뚱한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좀 말씀하십시오.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제도하고 자영업자 긴급 경영자금 지원하고는요. 이게 완전 별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앞에서 지금 앵커가 말씀하셨듯이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우린 절반 이상이라 이거예요. 근데 고용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임금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의 현실인데 그 임금 노동자 범주에 속하지 않은 법적인 의무 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이 우리는요 지금요 보게 되면은 의무 가입자가 63%고 네. 의무 가입자 중에서도 22%가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냐면요 작업주들이 영세하다 보니까는 이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회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제도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 국민 중에서 50%가 넘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현실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자영업자의 긴급경영 안정지원금은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타격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지금 버티라고 지금 이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버티라고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섞어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도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은 존재했었다. 현실적으로. 단지 그것을 계속해서 미뤄온 것이고 정치권이라든가 정부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흔히 보게 되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굉장히 좀 작아요. 그들의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존재했던 문제예요. 단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계층들이 더 타격을 보다 보니까는 네. 이 문제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슈화가 된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민 고용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신 교수님은 그건 아니다. 전 국민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뭐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뭐 무조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 혜택의 대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당사자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라든지 뭐 특수 고용직, 예술인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전액 보험료를 다 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 뭐 차라리 내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 전국민 고용보험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가 이제 이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에 서로가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러니까 그 기여분을 반반씩 부담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경제활동하시는 분들은 고용주가 없잖아요.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네. 다 내야 되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분들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 대부분들은 고용과 피고용 관계가 그러니까 굉장히 불명확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기존의 고용보험제도와 다른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소득 기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소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적고 많고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은 네. 거기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혜택을 그러니까 나눠주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이 기본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바꾸려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재원 마련하는 하나의 이 방식도 바꿔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수혜 방식도 그러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이 그러니까 본인 100%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세금 등을 통해서 관련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세금은 우리가 네. 누진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적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게 되면 직업을 복수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 그러니까는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에 기반을 하게 되면은 세금을 매기게 되면 누진적으로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소득자가 아무래도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고 소위 말해서 사회보장제 성격의 어떤 하나의 조세를 그러니까 우리가 신설을 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반론하시죠. 2017년 말에 기존 고용보험 제도 하에서 적립해둔 돈이 10조 한 3천억쯤 됐어요. 지금 불과 2년 만에 한 2조, 3조 갉아먹었고요. 금년 말 지나고 나면 아마도 이게 지금 거의 버티지 못하거나 아니면 늦어도 내년에는 고갈이 될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면 여태껏 적립을 누가 했죠? 여태껏 적립을 한 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 한 분들이 낸 돈일까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낸 돈일까요? 고용보험을 기존에 가입했던 분들이 냈는 돈을 이번 상태에 다 갉아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나 다른 부분들을 고용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보험금을 준다고 했을 때 적립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올라갈 것은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인트가 자영업자를 가입시켜야 된다. 그 뭐 부담을 좀 줄여야 된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고용보험금을 주기 위한 적립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담이 훨씬 더 크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가입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존 가입자들이 어마무한 보험금을 새로 내야 되는데 보험료를 그걸 어떻게 반발을 무마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 기존 가입자들의 추가 부담도 클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기금이 다 고갈이 됐잖아요. 그럼 자기가 만약에 보험금을 받을 상태가 되면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럼 당연히 가입한 사람들이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 교수님 말씀하시죠. 지금 이 신 교수님은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금 그러니까 이해를 지금 제가 볼 때 부족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를 내잖아요. 저 같은 그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보험료 많이 냅니다. 혜택에 비해 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게 되면은 뭐 불공평한 같은 것처럼 느껴요. 근데 그건 사회보험의 그런 기본적 특성이 그런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성격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보험에 가입하잖아요. 그럼 1년 동안 아무 사고도 안 냈어요. 보험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어떤 특정 시기에 그냥 대형 사고가 났어요. 운전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 보험료라는 것이 보험료 산정이라는 것이 어떤 특수한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금도요. 기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때는 많은 실업자가 안 생기기 때문에 많은 기금 축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이 굉장히 빠르게 고갈될 수가 있어요. 근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내 돈 낸 거 가지고 이렇게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가입한 사람이 내가 그러니까 혜택 보는 게 없는데 나는 계속 왜 보험료를 내야 되냐 이 푸념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이건 맞지 않는 얘기고요. 지금 자영업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인 사람이 자영업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영업자는 그 중에 그러니까 전체 미가입자 중에서 한 절반도 안 돼요. 특수고용노동자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강범위한 이런 새로운 노동력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접근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두 분께 짧게 20초씩 시간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현재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국민 고용보험 문제에 대한 논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신 교수님?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은 일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고용보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다. 따라서 시기상조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최 교수님은요? 자, 우리가 뭐 일자리를 지킬 수 있으면 가장 좋지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 임시직하고 일용직 노동자들이 한 550만 명 됩니다. 그 중에 20%가 만약에 실직자가 됐을 때 그들한테 그러니까 최저임금 정도를 1년 정도 만약에 보장해 주려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냐면은 어느 정도 필요하면 한 24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는 이분들을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 소득을 지원해 가지고 견딜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 보험 제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수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용 피고용 관계는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 산업화 시기에 우리가 있던 방식이기 때문에 산업화 시기에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안전망도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차원 속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오늘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련 토론과 또 의견 교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맞짱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아침 7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날이었던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당연했던 일상이었지만 잃어버렸던 곳곳의 모습들이 어제 다시 보이기는 했는데요. 사람 간의 거리두기 그리고 손 씻기와 마스크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미술관의 멋진 작품이 드디어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시 이제 열게 되었다고 해서 첫 출근하는 마음으로 2달 넘게 닫혀있던 박물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시간당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또 관람하려면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관람할 때도 사람과 사람 사이 멀찍이 떨어져 있으라는 권고가 이어지고 화장실에선 비누를 쓸 때마다 손을 씻자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된 첫날, 그동안 찾지 못했던 게이트볼 연습장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한쪽엔 쇠망치처럼 생긴 게이트볼 스틱을 든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엔 소독약을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서만 이렇게 갇혀 있다가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취소가 일상이던 공연장도 문을 열었는데 서로 1m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양옆 자리는 함께 온 일행이 아닌 텅 빈 의자가 대신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책을 만지고 머무는 시간이 긴 도서관들은 완전한 개방까지 조금 더 시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서울도서관은 사전에 예약한 시민에게 책을 빌려주는 건 시작했지만 여전히 도서관 안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아직 완벽한 일상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평범한 일상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대학에서도 교수와 학생이 직접 만나는 수업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실습 수업 위주입니다. 이론 수업도 다음 주부터는 일부 학교에서 직접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나란히 놓인 피아노 사이에 투명한 칸막이가 세워졌습니다. 개강 2달 만에 처음 만난 교수와 제자는 마스크를 쓴 채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거 지금 친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면 강의가 시작된 서울대 음악대학 모습입니다. 서울대는 실험이나 실기 위주 과목에 한해 대면 수업을 허용했습니다. 악기 레슨, 의류학과 실습 등 약 40개 수업이 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전자기기를 통해서 했었는데 그게 사실 그 소리를 담는 거에 한계가 있어서 대면으로 하고 나니까 소리도 잘 들리고 그리고 선생님과의 소통도 잘 돼가지고 학교 측은 혹시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건물 입구엔 열화상 카메라와 손소독제가 설치됐습니다. 학생들은 체온을 재고 문진표를 작성한 다음 강의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내 식당에도 자리마다 가림판이 생겼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속속 교정문을 열고 있습니다. 고려대 등 일부 학교는 다음 주부터 이론 수업도 제한적으로 현장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중국에서 대형 현수교가 강풍의 파도처럼 출렁거려서 통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관리소 측은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영상을 본 중국 시민들은 믿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그제 낮 중국 광저우시 후먼대교. 차량으로 가득 찬 왕복 6차선 다리가 갑자기 위아래로 출렁입니다. 桥在晃啊，桥在晃。你看有没有感觉？加油门呐，快走啊，快点！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되자 흔들림은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콘크리트로 된 교각 상판이 마치 파도처럼 흔들립니다. 교량의 진동은 어제 새벽까지도 계속됐습니다. 이 다리는 홍콩 반환을 기념해 1997년 개통됐으며 전체 길이가 16km에 달합니다. 교량관리소 측은 강풍이 다리를 통과하면서 진동을 만들어냈을 뿐 구조물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这个桥梁结构是安全的。目前我们桥上大概还是有工作人员在做桥上的这个全面的检查，包括现在的检查和检测工作。 그러나 중국 시민들조차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콩 토목 전문가들은 설계 당시 풍속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미국 워싱턴주에서도 현수교가 강풍의 출렁이다 붕괴된 사고가 일어난 바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울퉁불퉁한 달의 표면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달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외국 언론은 세상에서 가장 선명한 달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마침 오늘 보름달이 뜹니다. 권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선이 달 가까이 비행하면서 찍은 것 같지만 지구에서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외국 언론은 세상에서 가장 선명한 달 사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51년이 지났지만 달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비감을 줍니다. 옛 이야기 속 개수나무 밑에서 방아 찧는 토끼를 찾으며 경이롭게 올려다보던 달. 매일 뜨지만 평소보다 더 커도, 더 밝거나 더 둥글어도 사람들은 달을 남다르게 봅니다. 한 달 전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종탑 사이로, 런던 타워브리지 뒤로도 관측한 밝은 달은 올해 가장 크게 보인 슈퍼문이었습니다. 뉴욕의 마천루 뒤로, 모스크바 크렘린궁 위로 보이는 달도 특별했습니다. 달의 공정 궤도가 타원형이어서 달과 지구가 가장 가까워질 때 보름달이 뜨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달의 모습이 관측되는 겁니다. 그러나 보름달의 모습을 사진으로 온전히 입체감 있게 담아내려면 그냥 한 장의 사진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실 보름달은 이쁘게 찍기가 쉽지 않거든요. 햇빛을 평면으로 봤기 때문에 입체감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또렷한 달 사진이라는 미국 작가의 이 작품도 달의 모습을 수천 장 찍은 뒤 부분 합쳐서 둥근 달로 만들어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겁니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문 발표를 놓고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알맹이가 없다, 구체성이 떨어진다.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과거를 되짚어 보면요, 지금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이 현재 진행되고 있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기존에 1심에서 실형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이 됐다가 대법원에서 원래 뇌물 액수보다 더 높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삼성을 준법 경영할 것인지 방침을 내놔라. 그래서 출범했던 게 지금 말씀하셨던 삼성준법감시위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국민 사과를 권고를 했고요. 그 권고에 따라서 이제 사과가 이루어진 것인데 내용은 파기환송심에서 소위 요구하는 것들이 충실하게 좀 반영이 됐던 것 같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갔던 거는 본인의 이제 경영권 승계를 자녀들에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문제점 넘어서서 더 이상 이제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추가로 밝혔다는 점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파격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뇌물 인정액이 50억 원 이상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제 대국민 사과가 삼성 측이나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최대 과제는 일단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
네. 어제 대국민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기환송이 되면서 네.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법적인 관측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이론적으로 집행유예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이런 얘기가 있었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이제 준법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논의를 밝히고 그리고 앞으로 삼성이 뭐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특검에서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었어요. 아니 이거는 아예 대놓고 이재용 부회장을 봐주기 위한 것 네. 아니냐. 이런 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피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이런 뭐 준법 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른 대국민 사과나 추가적으로 삼성이 내놓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일단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반영할 만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뭐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는 집행유예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뇌물과 횡령죄의 경우에 양형 기준에 뭐 진정한 반성 네. 이 부분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양형 맞습니다.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제 대국민 사과가 실제로 파기환송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판단이신 거고요. 네,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게요. 첫 번째 1차적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권고 중에 첫 번째 삼성이 나눴던 게 준법감시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를 삼성 내에 설치한 겁니다. 근데 그 기구만 설치한다고 무언가 변화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준법감시위원회에서 대국민 사과 권고를 했는데 네. 이걸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준법 경영할 의사가 없구나. 형식적인 행동에 불과하구나 했겠지만 지금 대국민 사과에 대한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파기환송심에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맞습니다. 합병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또 그와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 이 부분인데 이와 관련된 재판과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관련된 합병 문제는 이제 국정농단 사안과 관련돼 있죠. 네. 그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현안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대국민 사과에서 그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거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거의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던 것 같고. 그래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맞습니다. 비판도 받고 있는 네. 거고요. 사실 근데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엔 네. 지금 재판 과정에서 사실 그 당시에 경영권 승계 과정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그걸 다 뒤집어서 얘기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언급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소위 말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듣고 싶었던 거는 지금 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인데 왜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느냐라는 비판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과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를 맞습니다.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사세 경영을 하지 않겠다. 네. 승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20, 30년 뒤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는 거고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 예를 들어서 삼성 측의 그냥 발표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마이크 앞에 서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기록에 제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비판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 직접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그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 표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20, 3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가 물론 그 부분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지키겠다는 일단 의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무노조 경영에 대한 포기 선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앞에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 노조와 관련된 일들을 하다가 해임되거나 파면된 사람들 여전히 있고요. 네. 그와 관련된 구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삼성은 실질적으로 무노조 회사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죠. 노조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있긴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노조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실질적인 노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서 지금 일단 임원들이 법정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에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일단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삼성은 노조가 없는 회사다라는 이미지를 바꾸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
지금 나머지 부분들을 회피하고 넘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네. 앞으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도 이어질 테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가구를 짓기로 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재개발을 돕고 비어있는 자투리 땅을 개발해서 내후년까지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용산역 정비창에는 미니 신도시급인 8천 가구가 들어섭니다. 강남의 집값이 다시 들썩이지 않도록 쐐기를 받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백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역 정비창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라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실패한 뒤 비어있는 땅입니다. 정부는 이곳에 8천 가구의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 단지를 짓기로 했습니다. 중구청이 있는 청사부지, 흑석동 유휴지, 해군복지단 등 자투리 땅도 활용합니다. 조합 갈등이 심하거나 사업성이 부족해 멈춰있는 재개발 사업에는 정부가 참여해 사업을 돕습니다. 재개발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동시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비어있는 사무실이나 상가를 사서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 가구를 지을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공급 방안을 내놓은 건 강남 집값의 쐐기를 받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강남 집값은 강도 높은 규제에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 침체 우려로 5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안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극장에도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영화 상영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던 움직임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더 굳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강유정 영화평론가와 오늘 이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처님 오신 날부터 어린이날까지 지난 연휴에 2달 만에 가장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보러 왔다 그래요. 부처님 오신 날 1일 관객 수가 10만이 넘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이었고요. 코로나 확산 이후에 47일 만에 이제 10만 명대로 관객이 올라섰는데 어린이날은 11만 4,700명으로 조금 더 올라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니메이션 트롤 월드 투어라는 작품이 이제 VOD 다시 말해서 집에서도 볼 수 있고 극장에서도 동시 개봉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화를 좀 상영을 가서 전국 344개 상영관에 상영을 했는데 또 이 영화 많이 보셨고요. 네. 또 로맨스 영화인 나의 청춘은 너의 것이나 저산 너머 김수환 추경의 어린 시절 얘기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모처럼 신작이 영화관에 개봉을 했고 많은 분들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태양병이라든가 기생충 흑백반처럼 이미 나왔던 작품들을 재상영하는 경우에도 관객들이 많이 찾아서요. 4월 7일에 1만 5천 명까지 떨어졌지만 이번에 좀 10만 명 수준 올라갔다.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작년 이맘때 천만 영화 나와서 어메저스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기생충이 또 말하자면 칸에서 수상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소식이 많아 또 5월인 걸 생각해보면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올라갔지만 예년에 비해서 역시 많이 떨어진 형국입니다. 네. 그래도 최악의 경우에 보다는 지금 관객 수가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어서 그 개봉하는 날짜를 못 잡던 영화들이 이번 달에 또 개봉을 속속 하나 봐요. 하나둘씩 잡아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워낙에 좀 개봉 일자를 잡아놨다가 무기한 좀 미뤄둔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반갑게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원래 3월 12일 날 개봉하려고 했던 영화 침입자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달이나 밀린 셈이죠. 5월 21일에 개봉하기로 날짜를 잡았고요. 그리고 조미수 씨가 지금 주연을 맡은 초미의 관심사 같은 경우도 이달 27일 날 개봉하기로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 이관왕에 올랐던 영화인데요. 파도를 걷는 소녀 역시도 14일 날 개봉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곧 개봉할 영화들이 많고 또 결백이라는 작품 역시도 개봉 일정을 좀 정하겠다라고 알려온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영화를 무조건 극장에서만 상영한다. 이건 이제 옛말이라는 거죠. 온라인으로 이제 배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코로나로 시작된 건 아니었어요. 그 전부터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굳어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게 사실은 홀드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옥자 상영할 때 기억나실 텐데요. 옥자를 극장에서 먼저 상영을 약 2주에서 한 달 정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기다렸다가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넷플릭스라든가 혹은 VOD 시장에 내놓는 것, 홀드백 기간이 있어야지만 네. 상영관이 지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넷플릭스 원작 영어로 알려졌던 결혼 이야기라든가 아이리쉬 같은 작품 역시도 홀드백 기간을 거쳐서 그래서 우리가 안방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 홀드백 기간이 사라졌다라고 네. 말하면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트로 월드 투어가 바로 그 대표적인 작품이 되고 말았는데요. 네. 뭐 온라인 출시를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온오프라인에 동시 개봉을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대형 영화 제작사입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이 영화를 제작하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개봉을 하게 되니까 극장가는 원래는 굉장히 눈치를 보기 마련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새로운 영화들이 거의 아무것도 극장에 걸리지 않는 형국에서 그래도 온 가족이 즐길 만한 영화를 VOD 형태로 내는 게 어떻겠느냐 얘기를 했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영화를 봐서 이제 말하자면 미국 기준으로 북미 기준을 보자면 1억 5,370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온라인에서 상영했을 때 오프라인이다 온라인이다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 창출의 문제에 확실히 연결된다는 걸 보여줬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많은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런 움직임이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전통 그 영화 업계라고 할까요? 네. 그것과 이제 온라인 업체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CGV나 혹은 롯데시네마 같은 미국 최대 영화관 체인이 AM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애덤 에런 CEO가 이제부터 유니버설 모든 영화들은 극장에 걸지 않겠다라고까지 선언을 해버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온라인에 먼저 개봉을 한다라는 것에서는 극장을 앞으로 이제 무시하고 가겠다는 건 아니겠냐. 그리고 영화 산업에 있어서 극장이 너무 큰 주축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내버려둬도 안 된다라는 아마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이 CNN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영화 네. 관객들은 영화 관람 전 이 디지털로 보는 것과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앞으로 주목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어떤 점에서는 이제 유럽에서도 이렇게 영화관을 개봉하지 않고 영화를 개봉하는 트로를 약간 조금은 시범 케이스로 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만든 영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이콧을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어쨌든 집에서 보든 극장에서 보든 관객들의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온라인에서 얼마나 영화를 봤습니까? 지금 말하자면 넷플릭스하고 왓챠라 우리한테는 가장 가까운 이렇게 온라인 어떤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신규 가입자가 1,580만 명으로 당초 예상했던 신규 가입자보다 2배나 웃돌았던 그런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의 그 총 가입자가 이미 2억에 가깝습니다. 1억 8,290만 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들의 시간이 또 중요한데 말하자면 작년 대비해서 1억 시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시간을 보면 1억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왓챠플레이라든가 혹은 또 IPTV 1위 업계라고 할 수 있는 SK 브로드밴드라든가 LG U+ 모두 다 이렇게 영화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거나 VOD로 제공하는 쪽은 굉장히 숫자가 늘어서 네. 말 그대로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영화 소비자들이 영화를 안 본 게 아니라 영화관을 안 갔다라는 게 사실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흐름들을 더 느낄 수 있는 게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요. 내년에 극장에서 상영하지 않았던 영화들도 출품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좀 코로나 영향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넷플릭스 영화를 가장 먼저 영화제에 출품할 수 있게 허락한 데가 사실은 아카데미이기도 하고요. 네. 엄밀히 말하면 넷플릭스는 미국 기업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넷플릭스를 비롯한 어떤 온라인 어떤 영화 상영태에 대해서 좀 관대한 게 아카데미이기도 한데요. 원래 우리 기생충도 그랬지만 최소 7일은 미국 영화관에서 상업영화 개봉관에서 개봉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최소 7일, 그러니까 일주일 상영 기간조차 없애준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영화든 만들어지게 된다면 상영하지 않아도 출품 가능해진다라는 걸로 지금 현재는 넷플릭스 영화들을 열어주겠다는 의미지만 훨씬 더 넓은 의미로 디즈니를 비롯해서 애플도 계속해서 이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온라인 영화들에 대해서 창구를 열어줬다. 다시 말해서 기존 영화들은 조금 경쟁력에 있어서 우위를 가졌던 것을 잃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과도기가 어떻게 진행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을 바꾸는 건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백악관 코로나 TF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체하겠다고 했다가 유지하겠다고 또 바꿨다고요? 네, 이 백악관 코로나19 TF팀이
하루 만에 해체 방침이 없던 것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구 해체보다는 재편 쪽으로 궤도를 수정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에 트위터에 코로나19 TF의 각종 성과를 열거했습니다. TF가 매우 복잡한 자원들을 어마어마하게 불러 모으는 환상적인 일을 했다며 이들이 높은 기준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공으로 인해서 TF는 무기한으로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TF의 역할이나 구성원은 다소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경제활동 재개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든 시선이 재선에 고정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경제활동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가 중국 연구소에서 시작됐다, 아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서 갈등을 빚어서 무역 충돌 가능성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다른 얘기도 또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중국 통신업체인 화웨이를 블랙리스트로 지정을 했습니다. 화웨이 장비가 중국 당국에 의해서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와는 별개로 미 상무부가 중국 업체 화웨이와 5세대 통신망과 관련해서 기술 표준을 협력하기 위한 새 규정을 마련 중이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은 미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미국 기업도 5세대 통신망 5G 기술 표준에 참여하는데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화웨이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5G 기술 표준 기구에 미 기업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미 상무부가 협력을 최종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지난 3주간 내린 폭우로 인해서 200명가량이 숨지고 이재민 10만 명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수도 나이로비 등 케냐 중심지의 상수도 시설도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케냐 보건부는 25개 임시 이재민 캠프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와 위생용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케냐에서는 지금까지 코로나19로 5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또 24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고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과 광주 26도, 대구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며 더 이상 삼성 내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 그리고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면서도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피했습니다. 어제 대국민 사과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엿새 전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에 대한 두 번째 합동 감식이 오늘 국가수도 참여한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주택의 보일러실에서 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1차 감식에서 관련 증거물을 수거한 경찰은 오늘 보다 정확한 발화 지점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어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고 한미 동맹의 힘도 다시 확인했다고 양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이 오늘 있습니다.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세 후보 가운데 결정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